자, 오늘이 여기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기 쪽은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지? 도대체 역학을 했다가 갑자기 전기력을 하려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쌤이 여기다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앞에 있는 역학과 그 다음에 이 전기학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봐라. 우리가 지표면이 있어요. 이렇게 지표면이. 지표면에 어떤 물체를 올려놓는다. 이렇게 물체를 올려놓을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런 질량을 갖게 된단 말이야. 지표가 존재하는 곳의 역학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표 알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질량이 힘이 아니잖아. F 이꼴 뭐야? 힘은 뭐냐고? MA지, MA. 그렇지. 어차피 M은 질량이니까. 근데 공간에서는 가속도가 얼마였지? 중력 가속도 9.8이었잖아. 웃음이 나오는데 참고 있었다. 알잖아, 니네들. 중력 가속도 G. 얘 중력 얼마냐? 아래로. 중력이 이렇게 쓰잖아. 결국 이게 이거라는 얘기야. 모든 물체는 등가속 운동이 공간상에서는 똑같아. V는 9.8T야. 항상. 알겠어?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부른다. 중력장이라고 불러. 중력장. 중력장 안에서의 운동을 다루는 것이 역학이야. 얘를 들어 올리자. 뭐를 해줘야 되냐? 우리 배웠지? 이게 들어 올리려면 뭐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뭐를 해줘야 되냐? 이걸 해줘야 되지. 이 일은 뭐라고 그랬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잖아. 이걸 S라고 표현했지. 근데 힘이라는 게 뭐라고 정의해서 밑에? 중력이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mg. 자, 그 다음에 곱하기지. 요 높이 차이를 하이트, 맥주 아니다. 높이라고 하자. 알았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연력학에서도 배웠듯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 에너지가 뭐로 바뀐 거야?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야. 그럼 얘가 위에서 무슨 에너지 갖게 돼? 이렇게 위치 에너지. 그것도 무엇에 의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야.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지. 그게 뭐야? mg, h. 얘랑 똑같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중력장에서 일변하지?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전기장이야. 얘들아, 중력장은 중력이 작용해. 전기장은 무슨 lực이 작용할까? 전기력이 작용하겠지. 그런 거야. 그러면 전기장에서의 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애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표에 해당되는 애가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지표라고 생각하면 돼. 지표. 알았지? 그럼 저 위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하늘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러면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걸 잘 봐. 저 중력장은 질량이 기준이잖아. 얘는 질량이 아무 상관이 없어. 전기장은. 무엇이 기준이냐면 기준을 잘 봐라. 얘가 이거야. 플러스 Q. 알았어? 얘가 기준이야. 이 Q라는 것은 전하를 말하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점전하라고 얘기해. 점전하. 부피가 거의 0에 가까운 이런 말을 쓰거든. 전기도 부피가 크면 똑같은 전하량에서 부피가 크면 전기력이 약해. 그래서 뾰족해야 전기력이 세. 그래서 안테나 끝이 뾰족한 거야, 얘들아. 그리고 번개도 어디로 치대? 뾰족한 곳으로 친단 말이야. 자기가 번개를 많이 맞는다. 내 머리가 뾰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안 맞을 것 같은 애들도 있지, 주위에. 그죠?
산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보면. 지금 이게 점전한데 이 플러스니까 어디 쪽을 향하겠어? 당연히 이 아래쪽을 향하겠지. 이렇게. 맞지?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야. 전기력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 전기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F가 상수를 이렇게 넣는 거야. 이 상수를 발견한 과학자가 쿨룩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를 쿨룩 상수라고 불러. 여기서 니들은 알겠지? 얘 전하도 단위가 질량 단위가 아니거든. 얘가 전하니까 단위가 이거야. 쿨롱이야, 쿨롱. 알았어? 저기서는 우리가 보통 질량 단위 뭐 써? 킬로그램 쓰지? 그잖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힘이잖아. 뉴턴. 얘는 쿨롱을 쓴다고, 그냥. 그래서 이 쿨롱 상수에다가 얼 제곱에 이렇게 전하량의 곱을 계산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전하 간 거리야. 그러니까 전하 간 거리가 어떨수록 세겠다. 가까울수록 센 거지. 알았어? 그럼 이건 무엇이다? 전하 곱이야. 근데 여기서 알아둬라. 물리학에서는 R 제곱분의 Q-Q'이라는 꼴의 식이 되게 많아. 만율력도 마찬가지거든. 거리 제곱분의 두 질량의 곱인데 거리가 거의 영향을 못 줘. 얘들아, 여기서 화학하는 친구들 있지? 이거 화학에서도 나와. 알았니? 전기력이라는 거 여기서 톡톡히 배워두면 그쪽 가서 화학만 하는 친구들을 이길 수 있기 좀 편하겠지. 무슨 얘기냐면 이 거리 제곱보다는 전하량의 곱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줘. 자, 거리가 2배로 벌어지면 힘은 얼마로 약해지겠다? 4분의 1로 약해지는 거지. 알았냐? 그러니까 약해지는 건 분명한데 2배면 4분의 1, 3배면 9분의 1, 4배면 16분의 1 그냥 커다랗게 팍팍 주는 것 같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전하량의 곱이 더 우선한다.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기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기장의 방향은 그러니까 어디 방향이야?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마이너스. 알았지? 선생님이 니네랑 비교하기 쉽게 중력장과 전기장을 나눠놨지만 이 전기장과 전기장에서의 중심 전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어, 얘들아. 예를 들어 니들이 보기에 왼쪽이 음전하가 있고 오른쪽이 양전하 있다. 전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직진이다. 전기장 판이 직진이다. 그러면 다 직선적인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얘가 점전하면 여기는 가장 가까운 단거리는 직선 거리인데 옆에 곡선이 나타나.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러니까 전기장이 좀 그런 특징이 있어. 여튼 간에 얘를 여기까지 들어 올려 볼게. 누구를? 플러스 Q를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려 볼게. 쭉. 그럼 뭐를 해줘야 돼? 여기서처럼. 1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1이라는 줄의 단위를 쓰기가 애매하니까, 그지? 그래서 얘들이 어떤 단위를 쓰냐? 줄은 똑같아, 얘들아. 에너지는 전환되니까 전기 에너지나 일 에너지나 같은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단위를 써. 뭐냐? 요렇게 올라가면 요 차이를 뭐라 부르느냐? 얘들은 이렇게 불러. 전압이라 부르는 거야, 전압. 우리가 전압을 중딩 때 뭐라고 배우냐? V 이렇게 쓰잖아, V. V는 IR, 이거 기억나냐? 전압 V는 단위가 뭐라고? 볼트야, 볼트. 볼트. 근데 볼트의 속뜻에 뭐가 있는 줄 알아? 이게 들어있어, 이게. 요걸 무슨 뜻이라고 불러? 잘 봐. 1쿨룸당 얼마의 줄이냐 이 뜻이야. 그럼 우리 집안은 220V잖아. 1쿨룸당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220줄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미국은 110V면 걔는 1쿨룸당 얼마의 일을 할 수 있다? 110줄. 우리가 훨씬 큰 에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그 전력 생산소 있지. 그 뭐 발전소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보내는 전력 손실량이 확실히 줄어. 미국 그런데 왜 그거 몰라가지고 걔들은 안 쓸까? 너무 국토가 넓다 보니까 교체 비용이 더 들어. 우리는 국토가 작으니까 금방금방 전압을 높여도 손실도 줄고 효율 높일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주울파 쿨롱이라는 이 값이 단위 볼트니까 결론은 뭐냐? 이 전압이라는 값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면 주울이 나올까? 쿨롱을 곱해주면 주울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예를 들어 220V다. 그러면 거기다가 몇 쿨롱이냐를 곱해주면 그 쿨롱이 할 수 있는 일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얘처럼 위치 에너지를 갖게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줄여서 이렇게 쓴다. 뭐라고 한다? 전위라고 불러. 이걸. 아, 얘가 높다. 전위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얘를 플러스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다. 마이너스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전위가 높은 데서 전위가 낮은 데로 어떤 것이 흐른다. 생명과학 한 친구들 있지? 뭐가 흐른다고 그래? 자극이 이동한다고 배우잖아. 그걸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하거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르는 게 있어.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불러. 자,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흐르는 걸 이렇게 부른다고. 전류라고 불러. 전류. 전류를 우리가 보통 I라고 부르지. 얘들의 단위가 뭐야? 암페어거든. 암페어. 암페어인데 얘 속뜻을 뚫고 들어가면 이 뜻이야. 이 뜻. 이걸 쿨롱 퍼 세크라고 그래. 뭐라고 해석하니? 1초당 몇 쿨롱의 전하가 흐르느냐. 1초당 몇 쿨롱이. 그럼 10A 그럼 뭔 뜻이야? 1초에 10쿨롱이 흐른다. 정훈아 10아마. 최초로 수업 시간에 뽀뽀 받는 남학생을 보고 싶으면 얘기해라. 5분만 졸면 확. 네 추억을 다 박살내놓으마. 너 훌륭한 위인이 되잖아 나중에. 그러면 브로드캐스팅 같은 그 어떤 방송 매체에서 너한테 인터뷰 올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질문이 식상하면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뭐야? 첫 뽀뽀는 어디서? 물리시간. 이러면 이제 좋겠다. 네 추억을 망쳐놓으마. 조심해라. 뭘 자꾸 친구한테 뭘 이렇게 왜? 아, 깨워달라고? 걱정하지 마. 나 칼 2개 있어. 던져줄게, 너한테. 맞아서 깨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깨게 해줄게. 잘 봐, 이제. 만약에 220V인데 10A의 전류가 흘렀다고 쳐봐. 둘을 곱해볼까? 주울 퍼 쿨롱에다가 쿨롱 퍼 세크를 곱하면 누가 지워지냐? 쿨롱이 지워지지. 그럼 초당 쓴 일 에너지가 나와. 주울 퍼 세크. 그게 와트야. 니네 전기세. 그러니까 초당 젤라니까 너무 숫자가 크잖아. 그래서 어떻게 시간당 재지. 그게 와트 시야. 전력량이라고 니네. 알았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야. 이게 안 나와 니들한텐. 근데 간혹 이런 말들이 나와. 전압이 내가 뭐라고 불렀어 이게? 주울 퍼 쿨롱이지. 근데 이 전압의 단위를 니네들이 뒤에 가서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2볼트라고 그래. 2볼트. 얘들아, 전압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지? 볼트인데 이걸 바꿨으면 뭐라고 그랬어? 주울 퍼 쿨롱. 그럼 2는 뭐냐? 전자 한 개 전하량이야. 전자 한 개 전하량. 1.6 원래 1.607이거든. 근데 1.6 곱하기 이거라고 보면 돼. 알았냐? 결국 무슨 얘기니?
2V라는 얘기는 줄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전자 한 개의 줄.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 걔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일 에너지를 말해. 걔를 우리가 얼마만큼 전압을 써서 옮겼다. 그러면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뜻한다고 이게. 알았어? 이 관계를 이제 이걸 복습하면서 봐봐. 모르고 있는 것보다 나을 거니까. 알겠지?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몇 개 배웠어. 이거 중요하다, 이거. 요거 중요합니다. 이래야 이걸 알 수 있으니까. 나머지는 거의 안 나와요. 대신 전기장 내에서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힘이 작용하더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힘이 작용하더라. 물론 전기력은 반발력도 작용할 수 있죠. 마이너스 전하가 중간에 껴들면 걔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얘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지표는 위아래가 있죠. 근데 얘는 없어요. 그냥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그러면 우린 여기서 하나만 딱 하나 알아봅시다. 여러분 얘가 제일 중요한 값 아니에요. 둘에 꼭. 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관계를 한다거나 플러스와 플러스가 관계를 하면 저 힘은 플러스가 뜨겠죠. 그럼 그건 반발력이에요. 청력.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용하면 무슨 값이 나올까요? 마이너스가 뜨겠죠. 그건 인력입니다. 알았어요? 이게 일종의 벡터죠. 이해 갔죠? 자, 그럼 배경 지식은 이 정도만 하고 이제 148쪽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까지의 설명은 조금 복잡한 전기장의 전체적인,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관계를 보여준 거고요. 지금부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이 전기력을 바탕으로, 전기학을 바탕으로 발견된 입자들의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전부터 전기학은 물리학에서 따로 떨어져서 상했던 학문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다루는 과학자들을 과학자라고 안 했어요. 일종의 호그와트에 있는 애들, 뭡니까? 해리포터 이런 애들이죠. 더 질 나쁘게 하면 위치 이런 애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만행이 됐었는데, 이 물리학자들이 중력장의 고전력학의 틀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한자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의 물리학도 있는 걸 알게 된 거지. 쿨룩이란 과학자가 이걸 딱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물리학의 흡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부터 우리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악하게 돼.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거기에 보니까 원자의 구성입자란 말이 나와. 잘 봐. 첫 번째로 뭐가 뜨냐면 원자의 구성입자 이렇게 떠. 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야. 그래서 모형. 지금까지도 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쓰는 동그라미에 마이너스 딱 그은 거, 혹은 2라고 쓴 거에 위첨자 마이너스 쓰는 거, 이런 건 모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가 본 사랑은 어떻게 생겼니? 표현해봐. 감각밖에 없는 거죠. 아, 따뜻했어요. 혹은 행복했어요. 혹은 비참했어요. 이런 것도 있죠. 아니면 글쎄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도 울고 있을 때 엄마가 오면 되게 행복했던 느낌이 들 거야.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렸잖아. 사랑이 이거라고. 이걸 이렇게 글씨 옆에다 이렇게 써주면 친구가 좋아하는 거야. 친구가 이렇게 써주면 이거 싫어하겠지, 이거는. 그지? 이게 약속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건 보여지지 않는 거, 볼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모형으로 남긴 것이 다 전기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적인 설명을 보면 원자의 구성 입자에 보면 원자 모형의 발전사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부터 여기 또 화학하고 선생님이 화학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동일한 부분이 계속 같이 공통적으로 나와. 그게 뭐냐? 이제부터 무조건 누굴 봐야 되냐? 전자를 봐야 돼. 전자. 알았지? 무조건 이 단원에서는 주체가 누구다? 전자야. 전자. 전기학의 주체는 전자거든. 왜 그럴까? 전자가 움직이니까.
걔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모든 전기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전자가 잘 봐라. 전자가 무슨 전화 떴냐? 음전화 떴지. 그럼 걔가 무슨 극으로 향해 달려가겠냐? 플러스로 달려가겠지. 하지만 우리는 전위가 플러스가 높다고 얘기했잖아. 그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그 흐름을 뭐라 불렀어, 우리가? 전류라고 불렀잖아. 그 전류 흐름과 전자의 움직임이 반대인 거야. 이해가니? 전자의 움직임과 전류의 흐름이 반대인 거야. 왜? 전류학이, 그러니까 전기학이 먼저 딱 이렇게 정립이 된 다음에 전자의 움직임이 역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역학과 전기학의 콜라보가 그때 일어난 거야. 밝혀진 사실을 보니까, 야, 전기학 니네가 성립한 거고 반대인데? 어쩔 수 없어. 그냥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알았어? 실제로 거기 보면 원자 모형의 발전은 다 발견이 안 되었다가 된 거 하나가 있어. 핵이야, 핵. 맞아?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은 그 핵의 모습보다는 전자의 움직임에 더 혈안이 돼 있었다고. 알았니? 그래서 첫 번째 원자 모형의 발전을 보면 단순하게 이거야. 자, 그냥 고전역학이 발달하던 시대에는 질량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어, 원자를. 그게 누구 거야? 돌턴이야, 돌턴. 그러다가 크룩스라는 사람이 공기가 들어있는 유리관 안에다가 전기를 쏘게 된 거야, 전기. 원래 니들은 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가끔 본 거지. 거기 딱 잘렸어. 잘렸는데 붙지도 안 했단 말이야. 약간 떨어졌어. 근데 스파크가 튀는 거야, 거기서. 번쩍번쩍. 그래서 얘를 거리를 점점 벌려본 거지. 그랬더니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뭐가 찌직찌직 그러고 전기력이 나오는 거야. 이것에 착안을 해서 그렇게 떨어진 곳에 유리관을 씌우고 거기다 적당량의 공기가 채워진 곳에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잖아. 그럼 그 안에서 빛이 나가는 걸 봤어. 결국 무슨 얘기냐? 공기의 밀도가 만약에 안정적이고 일정하다면 그걸 타고 전류도 움직인다는 걸 안 건데 그때 당시에 그게 전류인지 몰랐지. 그냥 전기가 흐른다라고 본 거야. 빛이 찡. 그래서 그 크룩스라는 외과 의사는 X선이라고 했어. 지금의 엑스레이하고는 달라. 그냥 미지의 선이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그게 에너지잖아. 에너지가 그렇게 나온다면 저 에너지를 맞고 공기에 있는 어떤 입자든 뭔가 충격을 받아서 부서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저 돌턴의 원자에서 저 안에 어떤 음전할 땐 입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니까 양전하 음전할 땐 입자로 분해될 거다라고 상상을 한 골투 시찬이라는 사람이 약간의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알았어? 야, 결론은 그죠? 카메라를 싹 돌려버렸네. 멋있어요? 괜찮아요. 양전하 쪽, 음극적으로 뭔가 선이 딱 이동하는 걸 가지고 양극선을 발견하게 돼. 자, 근데 봐라, 이제부터. 여기 원자 모형을 딱 보면 시험에 얘가 나오잖아. 톰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바로 봐라.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전에도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증명을 못했던 거지. 근데 빛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던 중에 뉴턴이 빛은 무엇이다? 입자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많은 과학자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지. 그 사람이 책이 최고니까. 그래서 입자겠다. 그리고 간혹 나타나는 성질은 빛의 예외성 아닐까? 근데 그 한쪽 무리들은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우리가 입자와 파동의 그 성질을 잠깐만 구분하고 가라. 입자라는 건 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공. 알았니? 공을 벽에다 던지면 맞고 튀어나오지. 물론 뭐 진흙 같은 공을 던지면 가서 붙을기도 하지만 하여튼 튀어나오잖아.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반사라고 얘기해. 반사.
그리고 이 공이나 무거운 쇠구슬이나 그 총알 같은 것도 입자잖아. 물속에다 쏘면 어떻게 될까? 총알이 꺾여. 옆으로 탕. 알았니? 들어가다 옆으로 탕 꺾인단 말이야. 이거 굴절이라고 하는 거거든. 파동이나 입자나 모두 반사가 있고 굴절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알았어. 근데 입자가 죽어도 못하는 성질이 두 개가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조용히 봐. 저기 지금 저글링들이 떠드는 소리 들리지? 옆 교실에. 그지? 저런 걸 회절이라고 그래. 어딘가 틈을 뚫고 들어오는 거지. 더 틈을 다 막으면 방음이 되는 거야. 이런 걸 회절이라고 하고, 입자에선 저런 게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 간섭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파동을 쏜 다음에 동일한 위상의 파동을 또 속도가 다른 위상을 쏘잖아? 그럼 얘가 겹칠 수가 있어. 그럼 이 값이 커진다는 거지. 이런 거 우리가 증폭이라고 그러지. 그지? 너희들이 느끼는 증폭, 혹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 방음. 이제 이런 거 소음기란 거 있잖아. 이렇게 소리를 딱 줄이는 거. 이런 현상들은 입자에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거든. 근데 빛이 그런 간섭의 효과와 회절의 효과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파동학자들이 기세가 등등했던 시대에 뉴턴이 마침 죽었어. 연금술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미나마타병에 걸려갖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파동학자들이 들고 이러는 거야. 와, 파동의 시대가 왔다.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 근데 아빠 톰슨이 애가 아들 톰슨도 있다. 둘 다 훌륭한 과학자인데, 아빠 톰슨이 내가 빛이 파동과 가장 다른 점은 입자인데, 입자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뭔지 아니? 파동은 절대 매질이 없으면 진행을 못해. 그래서 나중에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니들 앞장에서 뭐 봤어? 메이커슨하고 몰리가 실험한 거 봤지? 마이커슨이라는 사람이잖아. 걔들이 뭐 실험했어? 마이커슨, 몰리가. 빛의 속도를 잰 거 아냐? 걔들이 무슨 학자라고 했어? 걔들이 파동학자라니까? 그래서 뭔가 우주 공간에는 그러니까 빛을 전달해주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지구는 움직이고 있잖아. 그 우주 공간의 에테르를 뚫고 지나가고 있는 거. 우리가 공기를 뛰어갈 때 바람에 안 불어도 뛰면 머리가 날리는 것처럼. 그래서 방향이 다르면 분명히 빛의 속도는 다를 거라고 자기 증명하겠다고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 결과가? 똑같이 나왔지? 결국은 아인슈타인을 도와준 꼴이 됐단 말이야. 빛의 속도는 불변이다, 이렇게. 광속 불변의 법칙을 주장하게 됐지. 그리고 걔들이 계산을 하거든. 계산하면 그 로렌츠의 그 공식이 떠. 그걸 하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하게 본 거야. 걔들이 실패했지만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다 그랬잖아. 걔들이 실험으로 최초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된 거야. 이 톰슨이 바로 그 원리를 이용한 거라고. 아까 크룩스가 양쪽에서 전기장 걸어줬다 그랬지. 약간의 공기를 놓고. 근데 이번에는 톰슨이 공기를 다 뺀 거야. 진공. 그러면 파동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빛이 가면 돼, 안 돼? 안 돼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가는 거지. 그걸 무슨 선이라고 그래? 음극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로 밑에 나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얘가 질량을 갖고 있고 음전하를 띄었으며 직진성이 있다라는 전자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얘가 여기다 원자 모형에다 얘를 집어넣게 돼. 이렇게. 원자라는 입자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그냥 표현한 거야,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톰슨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점으로 표현했어. 점으로. 띵띵띵띵. 그리고 반드시 걔는 전기학을 존중했어. 이렇게. 무슨 말이야?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걸 얘기한 거지. 음전하 입자와 양전하 입자가 동일하게 있고, 저 양전하 입자는 아까 말했던 골드슈타인이 발견한 거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다. 가지고 이게 톰슨의 원자 모양이야. 그 다음에 바로 방사선의 발견 때문에 저 플러스 입자가, 그것만도 아니야. 질량을 이제 과학자들이 막 저 전자의 존재를 알아냈으니까 전자의 질량을 재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 찾아냈어. 너무 작은 거야. 전차 원자 하나의 질량보다 너무 작은 거야. 오히려 전체 질량은 저 전자의 질량에 영향을 못 줘. 그럼 저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들이 대다수의 질량을 차지한다는 걸 알아냈거든.
근데 이것도 안 맞아. 전기적으로. 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전자수를 세잖아?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의 그 양전하를 띤 입자를 세보면, 딱 안 맞아. 양전하를 띤 입자보다 딱 2분의 1만큼이 또 다른 입자가 있게 되는 거야. 그 이론에 따르면. 이건 뭐지? 나중에 그래서 발견된 게 중성자야. 알았어? 지금은 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 입자가 저렇게 골고루 퍼져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지. 그게 뭐야? 그게 바로 태양계론이야. 알았어? 태양계도 질량이 99.9%인 태양을 중심으로 8개 행성이 돌잖아. 그처럼 얘들도 돌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야만이 도망갈 수가 있어. 그래서 입자들에게 마찰을 가하면 마찰 전기가 생길 수 있고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어디 한 군데 딱 멈춰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발견하게 된 계기가 퀴리 부인이란 말이야. 그분이 방사선을 발견해서 그 알파선을 쏘게 되는 거지. 누가? 러더퍼드가. 뭐 자기가 했겠어? 제자도 시켰겠지. 그래서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 아는 거야. 양전하를 띤 핵이 있다는 거 아는 거야. 핵. 물론 이 당시에도 중성자의 발견은 없었어. 근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거야. 핵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누가 있다. 이렇게 전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 전자가 전자들마다 에너지가 달라서 이건 아닌 거야. 그때 당시에 그냥 전자가 주위에 있는 거, 핵은 가운데 있는 거 이것만 알고 거지. 그래서 러더퍼드는 엄청나게 이 전자의 규칙성을 따지려고 공부를 했어. 근데 이분은 아쉽게도 지식적으로는 뛰어나신 분이 아니야. 직관은 뛰어났지. 실험은 잘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귀족 출신인 누가?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렇게 전자 껍질론을 주장하는데 이것도 누구 가지고만? 수소 원자 가지고만 이거를 주장을 하게 돼. 알았어? 이 장에서는 이 수소 원자의 전자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 알았어요? 물론 화학에서는 이 부분이 절대 수능에 안 나와요. 알겠어요? 너무 정량적이다 해갖고. 그런데 물리학은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잘 보세요. 수소 원자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죠? 하나 가지고 있죠. 전자가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전자가 돈다면 핵으로부터 도망간다, 끌려 들어온다 두 개의 경우일 수밖에 없지. 그잖아. 도망간다, 끌려 들어온다.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자, 전자가 하나밖에 없는 놈이 그 누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톰슨이 했던 실험에서는 진 공간에다가 음극선을 쐈잖아. 거기다가 그 약간의 수소기체를 넣고 누구 실험? 골트슈타인처럼 실험을 해본 거야. 약간의 수소를 넣고 쫙 쏴본 거야. 근데 붉은 빛이 나왔거든, 붉은. 근데 거기다가 용감한 어떤 애가 프리즘을 딱 연결해 본 거죠. 프리즘을 딱 대봤어. 니네 햇빛 같으면 프리즘 딱 연결하면 뭐가 떠? 레인보우가 뜨지. 레인보우 색깔이 어떻게 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그라데이션이라고 그래. 빨간색 옆에 무슨 색도 있다는 거야? 주황색. 그래서 진주황. 우리는 할 말이 있잖아. 뭐 빨간색, 진홍색, 다홍색, 뭐 자주색. 별거 다 있잖아, 우리는. 외국은 그냥 레드. 끝이잖아. 여튼 우리나라 어휘가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라데이션의 색깔이 쫙 나타나는 건데 얘를 갖고 실험을 하잖아, 수소를. 근데 4개의 선이 딱 선 스펙트럼 나온 거야. 땅땅땅. 이게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이 장의 키포인트니까 전자 하나밖에 없는 수소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데 그건 분명히 전자가 발산하는 에너지거든. 그것도 잘 봐라. 이론적으로 본다면 핵에 가까이 있을 때 전자는 제일 안정하다고 얘기해. 여기서 안정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니들이 가출도를 생각하면 돼. 알았어? 자기 한 번이라도 가출해 본 사람 손들어. 안 때릴게. 여러분, 하민이 얼마 있으면 가출할 거야? 한 어느 정도 있으면 딱 나갈 수 있겠어? 50 정도면 며칠 있다 들어올 거 아니야?
일주일에 50. 밥을 안 먹겠다는 얘긴데. 나 이틀 만에 들어올 거나. 50 있으니까, 야, 다 나와! 플렉스 했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그죠? 정훈이 얼마 있으면 나가겠어? 10만 원. 10만 원이요? 며칠 있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10만 원이면 일주일 있다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두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가출하기 쉬울까요? 정훈이가 쉽죠. 10만 원이니까 쟤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얘가 에너지를 발산하는 건 에너지 잃은 거예요.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야 그 핵 가까이 가겠죠.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도망간다, 끌려 들어간다, 이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어떤 에너지적인 절차가 있을 건다. 그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색깔을 딱 본 거야. 그때 당시에는 스펙트럼이 발달을 안 되기 때문에 분광학이 발달을 안 했어요. 근데 가시광선은 볼 수 있었단 말이야. 그게 딱 4개가 뜬 거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알았냐면, 전자들은 그 핵으로부터 멀어지는데 한꺼번에 딱 도망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를 갖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봤지만 아까 10만 원, 50만 원 막 이런 말을 했지만요. 핵으로부터 멀리 있는 전자는 그만큼의 작은 에너지를 받고도 도망갈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면 흡수한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온다라는 계산이 뜬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50이 있어야 나가는 전자와 10이 있어야 나가는 전자들은 누가 핵과 가깝냐? 그러면 50을 받아야 나가는 전자가 핵과 좀 가까워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럼 핵과 제일 가까운 애는 많은 돈이 들겠죠. 그 걔가 제일 안정하다. 알겠습니까? 전자가 도망가기가 불편하니까 제일 안정하다고 부르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에너지 준위가 어떨수록 안정하다? 낮을수록 안정한 거예요. 이해 갑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극이 안정해, 플러스 극이 안정해? 어디가 전위가 높아? 마이너스가 높지. 그지? 마이너스가 지표라고 했잖아, 지표. 걔가 낮다고, 전위가. 그래서 너희들 화학 배우는 친구들 보면 K 껍질이 제일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으로 낮아. N제곱분의 1312kJ/몰 이런 식으로 써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핵과 제일 가까운 K 껍질이 가장 에너지가 낮고, 걔로부터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는 점점 높아져서 불안정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거야. 그걸 발머라는 과학자, 리드베리라는 과학자가 공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공식의 힌트를 얻어서 보라는 애가 정립을 해버려. 여기서 중요한 말이야. 요렇게 동그란 원을 그린 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거든. 원 몇 개 그렸냐 내가? 매지가이야? 못 봐? 몇 개지? 3개. 야, 원이 큰 게 에너지가 높겠냐? 원이 작은 게 에너지가 높겠냐? 큰 게 높겠지. 핵으로부터 머니까. 그러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가면은 에너지가, 그 전자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야. 알았어? 그게 선 스펙트럼을 지킨 거지. 바깥쪽에서 안쪽 이거보다도 큰 원에서 작은 원 쪽으로 가는 애가 많은 에너지를 뭐다? 방출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이 찍힌 거야. 4개가 딱. 알겠어? 그걸 가지고 보호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때 당시에는 있잖아, 전자가 이런 것처럼 내가 저쪽으로 간다. 정훈아, 받아. 잘했어. 내가 저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눈으로 봤어, 안 봤어? 전자 지금 봤지? 근데 손으로 막 흔들어 봐. 저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제 눈 감어. 눈 떠봐. 이렇게 보인 거야. 중간에 이동하는 거 봤어, 못 봤어? 봤다 보면 죽어. 안 본 거지, 그지? 저기 있던 전자가 뿅 오고 여기 있는 거야. 이거야, 얘 이론이. 보호론이. 전자가 우리가 화살표를 막 그리다 보니까 전자가 화살까지 떨어지는 이게 아니라, 여기 있던 전자가 뿅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 있던 전자가 뿅 하고 여기서 나타나고. 이걸
이걸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높게 본 거야. 와. 얘를 양자학적으로 설명했다고? 양자가 셀 수 있는 거거든? 그전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양자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거를 플랑크 상수를 도입해서 에너지 전환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막 설명이 되는 거지. 그전에는 물리학자들이 개비웃었어요. 보어를. 그때 보어는 저기 언더그라운드였거든요. 뭐 주목도 못 받고 엄청난 뭐 원리도 발견 못했고 그냥 머리만 똑똑한 애였어요. 수학적인 계산만 잘하는 애. 그러니까 저 유명한 뭐 헨리 이런 애들이 데려다가 막 조교로 쓰고 그랬던 애거든. 근데 갑자기 이 이론을 얘기해가지고 아인슈타인이 기가 막힌 차관이다. 아이디어다. 멋있다. 그때부터 일타로 올라서죠. 이 사람이. 알겠어요? 엄청나게 커버립니다. 보호가. 근데 이 사람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전자가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을 조심하시라고요. 무슨 말이냐? 작은 원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 다음 원이 마이너스 80이에요. 얼마 차이 나요? 20 차이 나요. 그러면 21의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21도 안 되고 22도 안 돼요. 19는 더더욱 안 되고요. 딱 20만 된다는 이론이에요, 이게. 20을 받을 때 그것만큼만 탁 튕기고 그거보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런 이론을 펼친 거야. 그러다가 이게 계속 지금 와도 그렇잖아. 생각해봐. 지금 현재의 전자는 뭔지 알아? 눈으로 보면 입자처럼 행동하고 파동처럼 행동하고 안 보면 입자처럼 행동해. 그래서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애들이. 그때 당시에 이 이론을 아인슈타인은 알아본 거야. 와,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고? 기가 막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무슨 전자가 원운동을 해? 이런 헛소리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양자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걸 주양자수라고 그래요. 저 이론을 N값이라고 하거든요. 1껍질, 2껍질, 3껍질. 주양자수가 크면 원이 큰 거예요. 원이 크다 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불안한 거고. 그리고 자연수입니다. 1, 2, 3, 4. 이름도 붙였어요. K, L, M, N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원자 모형이 여기까지 온 거죠. 현재는 뭐예요? 구름 모형이죠? 오비탈 모형이라고. 이해 갑니까? 그 과정을 밑에 원자의 구성입자 발견해서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물리학에서는 얘 둘. 그리고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무엇을 물어볼까요? 양자학적인 걸 물어봐요. 양자적인 걸 묻는다고요. 껍질과 껍질 사이의 양자학적인 걸 니들이 이해하는지 그거 물어봐요. 무조건. 알겠습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 이걸 발견했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인슈타인이 너무나 매료되었던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묻는다. 자, 톰슨 얘기 거기 서 있죠. 톰슨이 왜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했을까요? 처음에 빛의 입자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응극성이 간다는 걸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빛이 나간다면 입자라면 질량이 있지 않을까? 그럼 질량이 있는 입자 가질 수 있는 특징은 뭘까? 이런 생각까지 확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실험을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실험은 정확하게 4개입니다. 톰슨은 4개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험이 전기장에서 응극선을 통과시켜줘.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자기장에서도 휘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전자기라고 그래요. 전자기. 전기장과 자기장을 떼놓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파동을 뭐라 불러요?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전자기파.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거든요. 전기장에서 휘어지면 어디서 휘어진다? 자기장에서도 휘어진다. 알겠냐? 그래서 얘가 양극으로 휘는 것을 통해서 이 입자는 뭔지 몰랐으니까 이 입자는 음전하를 띈다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 물체를 놔서 그림자를 만들죠. 그림자가 생긴다는 건 직진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냥 가장 결정적인 거죠. 바람개비를 놨더니 얘가 움직이더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빛이 질량이 없었으면, 운동량이 없었으면 충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못 가하죠. 귀신이 우리를 못 때리는 것처럼. 알았습니까? 그래서 얘는 질량이 있다. 음전하를 띠고 직진하며 질량을 갖는 이 물체를 전자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전자의 발견이에요.
원자 모형에서 돌턴 원자에서 갑자기 전자의 출현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숫자만큼의 플러스 전하를 띤 애가 뜨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의 발견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전체 질량을 차지하는 양전할때 입자는 어디에 존재하느냐?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 있을 거다. 중심을 잡고 그 주위를 전자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원자 내부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꿋꿋이 밀어붙인 러더포드가 드디어 알파 입자를 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원자 하나만 딱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커다란 금이 있죠. 금을 얇게 피는 거죠. 우리가 꼼짝이 뜯으면 이렇게 흰 종이 그 알루미늄 호일이 이쪽 저쪽 보이잖아. 그 책상에 붙고 그 정도 얇게로 금을 1m, 2m짜리 딱 커튼처럼 놓고 쏜 거야. 방사선 총을. 대부분 다 통과하죠. 알파선이 얼마나 질량이 큰 애인데, 헬륨의 원자핵인데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가 휘어진다 이거예요. 튀어나오기도 한다. 그럼 질량이 엄청 큰 놈이 중간에 있다. 그래서 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원자 모형이 나오죠. 알았어요?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보여주는데 니들은 누구한테 주안점을 둬라? 전자입니다. 무조건. 러더포드도 전자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가 핵으로부터 최소한의 전자가 나타나려면 이 정도의 평균거리가 나와야 돼. 거기까지만 알았고, 톰슨도요 전자 질량을 측정하다 못했고, 이 사람 뭐까지 측정했냐면 전자 하나의 전하량분의 질량값을 측정했어요. 전하량분의 질량. 그러다가 그들의 전량을 측정한 사람이 밀리컨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과학자. 알겠어요? 그것도 막 첨단 장비를 갖고 막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스프레이 하나 갖고 한 거예요. 스프레이. 그 기름 스프레이 하나. 그래가지고 전기장을 걸어둔 데서 이 기름 입자,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거든. 걔가 안 떨어지고 있네? 전기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네. 이걸로 계산해낸 사람. 지금 값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페이지 148쪽의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와요, 여기는. 알았습니까? 다시요,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건 구성 입자로 뭘 갖는다는 것만 알자 이거죠. 전자를 갖고 있고, 양성자를 갖고 있고, 중성자를 갖고 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전체 질량을 다 차지하는데 걔는 어디에 뭉쳐있다? 핵에 뭉쳐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주안점을 둬라? 전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알겠죠? 자, 149쪽. 두 번째. 전기력에서도 볼게. 응? 두 번째는 입자의 발견만 잠깐 정리하고 갈게. 자, 원자의 구성 입자 발견 한번 보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첫 번째 전자 발견은 톰슨이지. 실험 결과를 잘 봐봐. 실험 결과에 뭐가 있었어? 음극선 실험을 했거든, 이 사람은. 진공관에서 빛이 입자다라는 걸 증명한 실험을 한 거야. 근데 이 음극선이 양극으로 휜다. 이걸 통해서 이 입자는 무슨 전하를 쪘다?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음전화 뛴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고, 그림자가 생긴다. 그림자가 생긴다. 이걸로 이 음극선 입자는 직진성이 있다. 이걸 알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바람개비를 돌리더라. 움직인다 하자. 그냥 움직인다. 이건 운동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 질량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모아서 전자라는 말을 주장하게 된다. 두 번째,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은 러더포드라는 사람이야. 방사선의 일종인 알파 입자. 알파 입자를 써서 얘를 통과시켜 본 거지.
결과는 이거야. 대부분이 통과하더래. 이걸로 뭘 알았냐?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사실 전자가 무수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전자 질량이 워낙 작으니까. 알파 입자라고 하는 건 누구였어? 헬륨 원자 핵이었잖아. 그래서 양전하를 띄면서 헬륨인데 4만큼의 질량수를 가진 애가 뚫고 지나가는데 전자가 어떻게 버텨? 양성자 하나보다도 1837분의 1만큼 작은데, 그러니까 빈 공간, 전자로 꽉 채워져 있다. 극히 일부 알파 입자가 휘거나 반사된다는 걸 봐서, 극히 일부니까 원자 내부에는 질량이 매우 크고 부피는 매우 작은 입자가 있다. 이 입자를 뭐라 불렀어? 핵이라고 부른 거야, 핵.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결론이야.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전기력을 가볼게. 여기서 과학자들이 부딪힌 난제 중에 하나야. 분명히 양성자가, 그러니까 플러스 입자를 띈 거를 이제 러더포드가 양성자라고 이름을 짓거든. 걔가 핵의 극히 작은 부피 안에 모여 있어야 되는데 서로 반발력이 생길 거 아니냐? 이거를 약간 상쇄시켜주는 힘이 뭘까? 또 전자는 왜 양성자 때문에 도망가지 못할까? 그게 다 전기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전기력이라는 건 사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해. 여기에 이제 Q만큼의 전하량이 있고 Q'만큼의 전하량이 있다. 이 부호가 같을 시에는 뭐하고? 밀어내고, 부호가 서로 다를 시에는 당기더라. 다시 말해서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는 힘이다. 중력과 똑같은 건데 중력은 인력만 있잖아. 그지? 얘들은 반발력도 존재하더라. 근데 그 힘이 인력이 되었든 반발력이 되었든 얘들은 모두 작용과 반작용이더라. 이 작용 반작용이 무슨 힘이지? 두 힘의 크기가 방향은 반대지만 동일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라는 전하를 가진 물질이 있고 B라는 전하를 가진 물질이 있다면 서로 밀어내든 당기든 거리 R만큼의 거리가 있을 때 이들은 이러한 전기력을 갖더라. 이런 전기력을 갖더라는 얘기야. 알았어?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런 거라고 보면 되더라. 봐. 어떤 진자가 있는데 진자가 둘이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요 각 세타가 있고 세타 프라임이 있어. 세타보다는 세타 프라임이 더 큰 거지. 얘들이 정지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알겠니? 이들은 힘의 크기가 누가 더 클까 지금? 동일하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A, B는 자 지금 두 힘은 지금 무슨力이 존재해야 되냐? 얘가 정지해 있다면 반발력이 존재해야 되겠지.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B가 A를 미는 힘이나 A가 B를 미는 힘이나 어떻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서로.
밀어낸 힘이 서로 같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근데 왜 B가 더 위에 올라가 있을까? 중력과의 평형 때문에 그래, 얘들아. 알았지? 동일한 힘이지만 결국 질량을 갖다 대보면 이런 거지. 얘가 더 크니까 더 멀리 올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알았어? 그러니까 전기장, 자기장에서의 어떤 것만 너희들이 배우다 보니까 전기력만 하나 보고 자기력만 하나 보고 혹은 중력만 보고 이러는데 통합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자, 그러면 이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자. 얘가 경우의 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지만 기본은 보고 가자. 문풀할 때만 보고. 기본은 이거야. 자, 여기에 A라는 전하를 띈 애가 있고 B라는 전하를 띈 애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5Q만큼의 전하를 띄고 마이너스 Q만큼의 전하를 띄었어. 거리는 R이야. 일단 얘가 무슨 lực 갖고 있겠니? 인력을 갖고 있겠지? 그래서 서로 당기는데 두 힘의 크기가 어떻다 이거지? 같겠지. 얘 F를 구해보자, F. K의 얼 제곱에 마이너스 5 이게 될 거야, 이렇게. 맞지? 그지? 마이너스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잖아. 얘를 이렇게 했어. 접촉을 시켰어. 그러면 전하 평형의 법칙이 따라. 이 전하 평형의 법칙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4Q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 그럼 둘을 딱 떨어뜨리면 다시 거리 R만큼 얘를 다시 떨어뜨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서로 무슨力작용할까? 반발력이 작용할 거야. 반발력이 이렇게. 두 힘의 크기는 역시 같겠지. 둘은. 힘이 똑같겠죠. 그럼 힘은 어떻게 될까? K의 얼 제곱에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럼 얘를 만약에 우리가 F' 이렇게 잡으면 얘는 몇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런 것들을 이해가 가면 되는 거죠. 굳이 여러분들이 거리가 얼마일 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요.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건 요겁니다, 여러분. 작용, 반작용이요. 서로 밀어내거나 당길 때는 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아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면 세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해가지고 요게 써 있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보세요. 이렇게 동일한 일직선상에서요. 거리가 동일한 세 개의 전하가 있어요. 질량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A, B, C가 있는데 얘가 플러스 Q고 마이너스 Q고 플러스 2Q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 됐죠?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물체는 각각 몇 종류의 힘을 받겠다. 두 종류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거리가 R이라고 잡아줬으니 우리는 A-B 관계를 먼저 볼게요. A-B. 봐야 될 건 A와 B. 그 다음 뭘 볼 거냐면 A와 C를 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뭔지를 찾아볼 겁니다. A와 B 사이에는 얼 제곱분에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뭐를 생략했죠? K를 생략한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상대값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안 나오니까.
그럼 A와 C는 뭘까요? 4월 제곱이 되죠. 이해가요? 그 다음 뭐가 나와요? 2Q 제곱이 되죠. 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상대적 비교값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고 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들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전화량이 이렇게 놓고 풀으라는 얘기예요. 거리는 이렇게 놓고 풀으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올 거야? A와 B는 이게 뜨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 그죠? 네. 그럼 여러분 얘는 뭐라고 그래요? 거리 2니까 4분의 얼마요?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얼마예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뭐라고 했죠? 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게 1인 거죠. 힘이 1. 이해가요? 그냥 힘을 쓰기 뭐니까 F라고 할게요. 얘를 F 이렇게 F 얘를 F라고 할게요. 그럼 몇 F예요? 2분의 1F잖아. 그래서 얘끼리는 서로 뭐예요? 플러스니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2분의 1F. 그럼 얘도 파란색은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거죠. 그럼 A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게.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대보자? 이제 B보다 보자. B는 어차피 F 떴으니까 누구 사이만 보면 돼. B와 C. 뭐예요? 간단하게. 1분의 얼마입니까? 됐어요? 그래서 뭐 나와요? 그냥. EF잖아요. 맞죠? 마이너스니까 서로 어떻게 하세요? 당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EF로 당길 거야. 그러면 중간에 있는 B는 말이야. 어디로 움직인다?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C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이게 끝이에요. 어쩔 수 없네. 첫 추억을 만들어 보자. 밥 먹을 때만큼 진지한 정우가 없는데, 그지? 그 정도의 집중력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성공할 거라고 내가 굳건히 믿고 있다. 자, 149쪽에 밑에 원자에 속박된 전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봐봐. 여기에 설명은 물리학자들이 제일 의아했던 부분이었어. 보라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중심의 핵 원자핵은 전자를 당긴다. 야, 누가 더 세게 당겨? 전자가 세게 당겨? 원자핵이 세게 당겨? 또 작용 반작용이라고 똑같다고 이해가서. 근데 질량이 누가 더 커? 원자핵이 더 크잖아. 그러면 전자는 어떻게 해야 돼? 당겨져야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 된다는 거지. 얘 이론에 의하면. 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잘 봐. 러더포드 이론을 그대로 쓴 거야. 러더포드는 전자를 못 도망간다. 핵 때문에. 그래서 핵 주위를 원운동을 해야 된다. 문제는 얘도 알았어. 원운동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지. 분명히 전자가 질량이 작은데 동일한 인력을 받으면 당겨져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 자, 문제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는 중력도 작용하지만 중력은 전기력에 비해서 매우 작아서 무시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력을 계산할 때는 만인력 상수 G를 쓰거든. 근데 전기력은 누구 상수 써? 쿨롱 상수 쓰지. 엄청나게 커, 쿨롱 상수가. 알겠냐? 전기력이 엄청 세다고 원래. 왜 여러분들 우주가 빵하고 터질 때 있지? 제일 먼저 작용했던 힘이 강력이야. 쿼크나 아니면 양성자, 중성자들이 막 당기는 힘이 있거든. 핵력, 강한 핵력인데 그 다음 나타난 게 38만 년일 때 밝은 우주로 접어들잖아. 그때 원자에게 전자를 당기지 전기력이 두 번째로 센 거야. 그 다음에 양력이 있고 마지막이 중력이거든. 물질이 나타나고 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라. 이 러더포드 이론 사이에서는 그래
전자가 못 도망가는 핵 때문에 그렇다 치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분명히 전자가 핵 주위를 돌다 보면 힘이 동일한 힘이 작용해도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핵 쪽으로 전류는 다가와서 나중에는 핵에 속박돼서 사라져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자와 핵 사이의 강한 전기력은 얘를 묶어두는 역할을 하지만 그걸로 안 딸려가려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얘가 움직여야 돼. 운동 에너지로. 알았니? 그래서 원심력이 됐든 무슨 lực 이 됐든 어떤 힘의 평형을 갖고 있어야 핵에 딸려가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 그걸 봐. 보호는 등속 원운동한다고 설명해야 돼. 전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고 그 다음 껍질을 올라갈 때 일정한 에너지를 받고, 그러니까 화학자들이 원운동을 한다고? 그럼 얘가 안 딸려가? 운동 에너지가 일정한데? 그럼 역각 위치 에너지도 일정하다고요? 그럼 핵이 딸려갈 텐데? 그건 모르겠고 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자, 뒷장을 넘겨봐봐. 그 뒤에는 아무 얘기도 없지. 그냥 이러고 끝났잖아. 이제 누가 등장할 거야? 보호가 등장할 거라고. 이제부터 보호론이 등장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전체적인 공간적인 힘으로 보지 말고 보호는 그냥 전자의 에너지적인 입장만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전자의 움직임에 요점을 두지 말고 에너지적인 것에만 요점을 둬라. 내가 얘기했지. 자, 전자가 도는 원은 클수록 에너지가 높아, 작을수록 에너지가 높아. 클수록 높았다는 거. 그럼 핵으로부터 멀다, 가깝다. 큰 원일수록 멀다라는 것을 알고 있자. 이해 갔지?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올 때 방출하고 에너지를. 누가? 전자가. 그렇지. 작은 원에서 큰 원 쪽으로 갈 때는 흡수하더라. 근데 그게 양자적이더라. 정해져 있더라.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이해 갔어? 기본 문제 풀어보시고. 자, 거기 151쪽에 자료 2번 잠깐 봐봐요. 세 개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암산으로 풀어보자 얘들아. 암산으로. A, B, C는 서로 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 그럼 뭘로 놓는다? 1로 넣어라. 이해 가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A부터 작용해보자. A, B 사이에 인력이야, 반발력이야? A, B 사이에. 반발력이지? 자, 뭐 분해? 1의 제곱분해. 2죠. Q, EQ 그냥 1, 2로 놓으라고 전화량도. 다시 말하면 A와 B는 서로 EF만큼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표시해봐요. A를 왼쪽으로 EF, B도 오른쪽으로 EF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여기까지? 그 다음 A하고 C를 봅니다. 서로 뭐예요? 당깁니다. A하고 C는 서로 당겨요. 거리 얼마예요? 거리가 2예요. 2. 맞죠? 그럼 뭐예요? 4분의 1F예요. 어차피 Q 곱하기 마이너스 Q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아니에요. 4분의 1F만큼 A는 오른쪽으로 당겨지고 C는 왼쪽으로 4분의 1F만큼 당겨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자, 이제 힘은 누구만 고려하면 돼? B하고 C만. B, C는 서로 어때요? 당깁니다. 얼만큼 당길까요? 1의 제곱분의 2. 다시 말해서 EF만큼. 그래서 B는 오른쪽으로 EF, C는 왼쪽으로 EF. 자, 이렇게 따지면 C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왜요? A도 당기고 B도 당기니까요. 이해 갔습니까? 자, B는 어디로 움직일까요? B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EF만큼, C로부터 오른쪽으로 또 EF만큼. 이해 가요? 아, B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 1, 2, 3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번.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잘 봐요. 누가 힘의 작용점이 있는 거죠? A입니다. 다시 말해서 B가 A에 작용하는 그랬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왼쪽 방향이잖아요. 밀어내는 힘이니까 마이너스 X. C가 A에 작용하는 건요. 오른쪽이죠. 당기니까 플러스 X. 그래서 도합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더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아셨어요? 풀이가? 다음 2번.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라고, 우리가 아까 계산 뭐로 했어요? 이거 4분의 1 나왔잖아요. 맞죠? 4분의 1 나왔다고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쓰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A는 오른쪽으로 몇 F 받았고 아까 2F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2F 오른쪽으로 얼마? 4분의 1F 받았잖아. 그래서 도합 얘는 뭐였어? 4분의 7F였지. 아까 4분의 1보다 4분의 7이 몇 배 크냐? 7배 크잖아. 그 7F가 정답이라고. 4분의 1을 F라고 잡았으니까. 이해 갔니? 오케이? 이해 갔죠? 자, 3번. 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B, FC라고 합니다. 여러분, B는 A로부터 오른쪽으로 2F, C로부터 오른쪽으로 2F죠. 총 몇 F? 4F입니다. 4F. 자, Q는요. A로부터 왼쪽으로 얼마? 4분의 1F. 그쵸? B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2F. 4분의 7F. 알았어요? 4대 얼마 나옵니까? 지금 보시면 실질적으로 C에 작용하는 힘은 왼쪽으로 얼만큼 당겨져요? A에서 4분의 1만큼 당겨지죠? 근데 B에서도 당겨지네. 얼마? 2만큼 당겨지잖아. 그럼 4분의 9잖아. 4대 4분의 9 얼마야? 16대 9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문제는 AC를 바꿨을 경우라고 하면 돌려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푼다고? 거리를 1로 놓고, 알았죠? 전화량도 숫자로 놓고 푸세요. 그게 빠릅니다. K 빼고 R제곱에 QQ. 알았어요? 그렇고 풀면 충분히 이해가는데. 자, 이제 페이지 152쪽 보세요. 이 자료 3번 문제가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물리를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시간 제일 많이 잡아먹어요. 알았습니까? 설명을 잘 보세요. X축상에 점전화가 있는데요. 거리가 같답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거리만큼. 그럼 11로 놓는 거야 일단. 거리는 11입니다. 플러스 전화인 A에 벌써 정보를 줬네요. A는 양전하를 떼었고요. 합력이 얼마다? 0이다 이거죠. 이해 갔어요? 여러분 A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예요? B하고 C죠. 이해 갔어요? 근데 누가 가까워요? B가 가깝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까운데 B가 A를 당겨요. 가까운데 B가 A를 당깁니다. 그럼 C는 어떻게 돼요? 밀어내야 0이 되죠. 근데 멀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량이 훨씬 커야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0이 되게 만드는 거야. 가정을 세우고 얘들아.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접근을 해야 돼. 거기 152쪽에 이게 점전화가 3개가 있잖아. 이 거리는 모두 같단 말이야. 거리는. 그럼 이걸 그냥 1로 놓고 풀으라고. 이렇게 1로 놓고. 정보는 얘 합력이 얼마냐고. A 합력이 0이라고. 0이라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 전하라는 조건을 이렇게 준 거야. 조건을. 얘가 0이 되려면 누구 하나는 땡겨야 되고 누구 하나는 밀어내야 되더라. 이해가니? 다시 말해서 얘가 플러스니까 B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 B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냐? 어쨌든 간에 누구 전화량이 더 커야 되냐? C가 커야 된다니까? 그래. 야, C가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C가 마이너스라면 얘를 당기겠지? 그럼 밀어내야 될 거 아니야, B가. 근데 거리가 가까워. 그럼 전화량 어차피 작아야 된다니까? 전화량은 C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이해 갔냐? 얘가 0이 되려면? 이해 갔어? 오케이. 잘 봐. 잘 봐. 우리는 A와 B를 볼게. A와 B. 어차피 A야 플러스 이거라는 거 알았잖아. Q라는 거. 맞지? 그럼 이 힘을 계산하면 1의 제곱분에 곱하기
이게 될 것이고, 맞지? 그 다음에 A와 C는 뭐겠냐고. 2의 제곱분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QA, QC가 되는 거야. 이 힘이 같아야 된다니까. 부호는 서로 반대고, 그지? 부호는 서로 반대고, 같아야 돼. 그럼 둘이 같다고 놓으면, 전하량은 QC가 얘보다 몇 배 커야 돼? 4배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잘 봐라. 또 다른 힌트가 뭐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다.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이거래. 마이너스 X래. 이쪽이 플러스 X고 이쪽이 마이너스 X라면 좌측으로 B가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야, B에는 누구누구 힘이 작용하는데?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 맞지?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풀어봐도 알겠지만 힘이 3개 있을 때는 있잖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벌써 힘은 동일한 거야. 알았니? 자, 생각해봐. A가 플러스인데 잘 봐. B가 마이너스야. 그럼 서로 당기겠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C가 플러스야. 맞지?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B를 또 밀어내가 당길까? 당기겠지. 근데 전하량은 누가 더 커? C가 더 크잖아, 무조건.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이쪽으로 당겨질까? 안 당겨지지. 이런 거를 추론하라는 얘기야, 너희들 보러. 어린 값으로. 자, 1번. 전하의 종류는 B와 C가 무조건 달라야죠. 일단 전하는 종류가 달라야 돼요, 무조건. 그래, A가 0이 되죠. 다음. 전하량 크기는 누가 커야 돼요, 아까? C가 더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4배 이상 커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C가 B보다 크다가 답이에요. 자, 세 번째. B의 전하가 무슨 전하이어야 되냐는 거죠. B의 전하가 무슨 전하일 때 이것이 성립을 할 거냐. 봐요, 여러분. 얘가 만에 하나 플러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될까요? 밀어내죠? 그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힘이 나와? 안 나오죠. A는 B를 밀고 C는 B를 당기는데 이쪽으로밖에 힘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무조건 플러스면 안 돼요. 얘는 마이너스여야 돼요. 이 힘 때문에. 그럼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B의 전하는 반드시 마이너스 전하여야 됩니다.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알점이 생겨버리니까. A와 B 사이엔 서로 무슨 힘이 생길까요?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A가 플러스니까. 추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이걸 추론해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이게. 이해가니? 아마 2학기 중간고사는 이거 하나 때문에 너희들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물화생 중에 2학기 때 개꿀은 화학입니다. 무조건 중간고사 100점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 조금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게 이거죠. 누가 지옥이냐? 생명이 지옥입니다. 근데 논리적인 사고를 잘하는 친구들도 생명이 재밌어요. 풀리는 맛에 또 하니까. 알겠어? 그래서 서열을 지금 정해주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될 서열. 화학 시간은 자세요. 푹 주무십시오. 물론 제가 밟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밟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2번 보세요.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AC라고 합시다. 여러분 A하고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누가 더 커요? A가 C를 미는 힘이 더 커요? C가 A를 미는 힘이 더 커요? 둘 다 같다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이해 갔죠? 자,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A가 C를 미는 힘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빨간색은 뭐여야 돼요? 이건 누가 당기는 힘이죠? 누가 당기는 힘이죠?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이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이해 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 표시했는데
B하고 C만, B하고 C만 힘이 하나 빠졌어요. 근데 B R자면 왼쪽이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약해야 돼요. 이게 약해야 된다고. 이게 약해야 노란색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BC가 당기는 힘이 약해야 된다고. 이해 갔니? 그래서 C도 어디로 움직여야 돼? 플러스 X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이해 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AC 사이에 FAC라는 힘이 작용한다면 B와 C 사이에는 FBC가 작용하는데 누가 커야 되냐, 그럼? FAC, AC 파란색이 더 써야 되냐? BC 흰색이 더 써야 되냐? 보니까. 지금 AC가 더 써야 되는 게 나오지, 결론적으로. 저걸 찾아라, 이거야. 저걸 찾아라. 알았어? 별거 아니야. 정말 갖다 이렇게 작용반작용만 갖다 대면 금방 찾아, 너희들이. 자, 밑에. A와 C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맞는 말이죠? 같은 플러스니까.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맞아요. 흰색이잖아요. 서로 당기는 힘. 전하량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여러분, C하고 A를 잘 보세요. 둘의 전하량 크기가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지금 현재로는요, 빨간색이 흰색보다 써야 되거든. 그러면 A 전하가 더 커야 돼요. C보다는. 아셨어요? 빨간색 힘의 크기가 써야 되니까. 어차피 봐봐요. B하고 C, A하고 B를 비교하면 여러분, A, B에 당기는 힘이 A, B에 지금 현재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B, C가 서로 당기는 힘이 누가 더 커요, 지금? A, B가 더 세죠? 그럼 A 전하량이 훨씬 커야 됩니다. B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전하량 크기는 C가 A보다 작다가 정답이고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그래서 어디다 이거요? 플러스 X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은 선생님이 왜 이걸 왜 해주냐. 나중에 문풀할 때요. 장황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서는 내가 다 거리도 1, 전하량도 1로 놓고 풀 거라고. 알았니?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게 뭐니?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어떻다? 같다. 그게 명심해. 작용, 반작용이다. 알았죠? 자, 그래서 숙제는 좀 해오시고 페이지 158쪽으로 가봅니다. 자, 이쪽에는요, 보호껍질론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단원이 이거죠. 원자의 이거부터 봅시다, 여러분. 스펙트럼이 왜 생겨요? 야, 살인사건이 왜 생겨? 한마디만 얘기해봐. 살인사건이 왜 생기냐? 저기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야, 살견 사건이 왜 생기냐? 살견이 뭐요? 어려운 말인가 내가? 야, 살인하고 살견의 차이가 뭐요? 야, 살돈 사건의 그 주체가 누구야? 살돈. 살견은. 살인은. 자, 살인사건이 왜 생겨? 사람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스펙트럼은 전자 때문에 생긴 거라고. 전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모두 다르다라는 얘기야. 모두 다르다. 왜? 아까 전자는 누구에 속박됐다고 그랬어? 한길이요? 네가 전자를 다 갖고 있어. 꽉 잡고 있어. 전 세계 전자를? 그럼 좋겠다. 내가 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 정훈이부터 제일 먼저 뇌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이 안 하던 걸 하면 일찍 죽죠? 죽이려고. 즐거운 상상을 하면 공부도 잘 된다는데 어떤 게 즐거워요? 정훈이 뭐가 즐거워요? 하루 중에 운동할 때?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뭐 할 때? 축구를 하는데 앞에 박지성, 손흥민이 막고 있고 뒤에 저기 기성용 이런 애들이 다 있으면 재밌을까요? 맨 헛거풀이 재용이 같은 재용이 운동 잘하나요? 개어접이죠. 내가 딱 보기 그래요. 재용 같은 애들이 막고 있고 그러니까 재밌죠. 막 이렇게 따라잡고. 저도 그래요. 지금 여학생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자기도 좀 못난 애를 데리고 다녀요. 보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자기랑 좀 못난 애를 데리고 다녀. 그런 것처럼 너도 공부할 때 너보다 못난 애를 데리고 다녀봐요. 있어요? 야, 장정이 너보다 낫더라, 이 새끼야. 걔가 낫더라, 솔직히. 진짜로? 그 신내림 받은겨? 그게 그럼 그럼 맨날 너 그럼 시험 볼 때 작두 갖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다가 잘못해갖고 발 찢어지고 이러면 선생님 요번엔 개망했어요. 뭐 이러고 날이 섰는지도 모르고 발바닥 볶고서 올라갔다가 작살나고 막. 야, 유행으로 그 새끼는 장첸이 그 와중에 못 본겨? 자, 내 말은 그거야. 원자들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다르니까 다른 스펙트럼이 나올 거다. 근데 또 하나, 원자들마다 전자의 숫자가 다르잖아. 그 다름의 경우수가 얼마나 다양하겠냐고. 그래서 원자들의 고유한 선 스펙트럼은 사람의 지문과 같은 거야. 자, 이걸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는 거야. 알았니? 원자들의 스펙트럼의 그 정보를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놔. 그리고선 우주에서 날아오는 별빛을 분석을 하는 거야. 별빛을. 그래가지고 그 안에 어떤 선 스펙트럼이 숨어 있나 확인을 하면 그 별의 성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조사했더니 우주 사방에 흐르는 빛의 대부분의 3대 1이 수소와 헬륨이더라. 이런 얘기야. 니들이 어렸을 때 배운 게 알았냐? 어렸다 해봤자 뭐 1년 전이지, 그지? 1학년 때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원자의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전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야, 너희들 한 명이 노래를 불러. 뒷다 잘해. 우와, 씨. 근데 한 명이 노래 부르는데 더럽게 못해. 쟤 뭐야. 근데 그 잘하는 애고 못하는 애고 둘이 듀엣을 해. 그래도 표가 나. 근데 그 옆에 더 잘하는 애가 하나 들어왔어. 그래도 표가 나. 잘하는 애가 한 40명 되잖아? 그럼 걔가 표가 안 나. 뭐 혼자 막 못박자 튕겨도 표가 안 나.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막 목소리를 덮어버리니까. 맞잖아. 그럼 수천 명의 잘하는 애가 못하는 애랑 같이 부르면 그냥 그렇게 들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별빛 같은 경우, 태양빛 같은 경우는 수많은 원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근데 그게 연속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 그거의 가장 큰 표현이 뭐냐? 직선은 뭐의 집합이라고 배워? 점의 집합이라고 배우잖아. 니들 초등학교 때까지도 점묘화 해봤지? 점묘화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냐? 중학교 때 배웠나? 자기는 점묘화가 뭔지도 모른다? 점묘화가 뭔지 알아?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수정 해봤어? 안 해봤어요? 이 중학교를 야간을 나왔나? 너 전에 해봤어요? 선생님이 그리라고 했는데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찍은 거 아니야? 얘들아, 점묘화라고 해서 점을 찍는 거야. 근데 그 점의 크기가 얇으면 점점 가까이 가져와도 그 그림이 안 무너지는데 점이 이따만하면 쿡쿡 찍어버리잖아? 그럼 좀만 가까이 가면 이거 점묘하네. 금방 알아. 그게 뭐냐? 화소야. 니네가 보는 화질의 화소라고. 픽셀을 얼마만한 크기로 잡아주느냐? 120만, 180만. 이게 뭐냐? 점의 크기를 좀 더 작게 찍으면 점의 개수가 많이 들어가겠지. 선명한 거지. 니네 혹시 영상 파일 중에, 그림 파일 중에 JPG라는 거 알아? 모르지. GMP라는 거 알아? 그게 점의 개수야.
한 그림을 나타내는 점이 1000개인데 얘는 100만 개야. 그럼 누가 선명하겠냐? 그렇지. 확 당겨보면 알아. 알았어?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무지개 색깔로 보인다는 건 구성된 원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 안에. 알았어? 근데 좀 이거는 약하다 강하다고 좀 다른 말이야, 얘들아. 이거 명심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를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이제 뒤에까지 편해지거든. 내 말 잘 들어봐. 얘들아, 밝은 빛과 흐린 빛이라는 거 알지? 이해 갔어? 밝다, 흐리다. 됐지? 밝은 빛은 빛의 입자, 다시 말해서 광자라고 할게. 미친 자가 아니야. 광자 개수가 많은 게 밝은 빛이다. 광자 개수가 적은 게 흐린 빛이고, 이건 얘들아 빛의 쐐기랑 같은 말이야. 지금이야 끄떡거리지. 그래. 밝은 빛은 빛이 세다. 흐린 빛은 빛이 약하다. 됐어. 잘 보쇼. 쓱. 얘들아,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제일 에너지가 세?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에너지가 세냐고.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주, 야, 이제 뭐 2학기 때 편하게 지내려면 이제 육식해지자는 거지, 우리도. 얘들아, 보라색이 한자로 무슨 색이야? 자색이잖아. 자색이라는 표현이 뭐야? 바이올렛, 퍼플.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 이탈리아어로는? 마젠타라고 그러나? 뭐라고 하던데? 있어! 보라색을 뜻하는 말이. 빨간색은 무슨 한자로 뭐라고 그래? 적색. 그럼 적색 외의 선이 무슨 선일까? 적외선. 자색 외의 선은? 누구 만나면 얼굴 타? 얼굴 타는 게 자외선이요, 적외선이요? 자외선이지. 여학생은 잘할 거 아니야. 에이, 뿔뿔. 올리브영. 그래서, 비가 왜 왔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라색의 에너지가 세, 빨간색의 에너지가 세. 야, 보라색 외가 무슨 선이라고? 자외선. 빨간색 외는 적외선. 누구 맞으면 얼굴 탄다고? 자, 이제 보라색이 세, 빨간색이 세. 보라색이 에너지가 세다고. 잘 봐, 얘들아.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이 파란색 빛 하나가 5만원짜리요. 빨간색 빛 하나가 2만원짜리고. 이해 갔냐? 잘 봐라. 밝기 누가 밝어? 이랬을 땐 광자의 숫자를 세라고. 숫자가 어떠냐? 밝기가 어떠? 같다고 얘기한다고, 이런 걸. 이해 가서? 밝기가 같다. 그런데 잘 봐, 이제. 밝기가 누가 세? 얘가 세지? 빛이 누가 세, 그럼? 얘가 세다고 하자고. 빛이 세고 밝다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에너지는 누가 커? 얘가 크다고. 얘는 합이 얼마야, 지금? 10. 얘는 6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세기는 광자 하나당 갖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광자 하나의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 알겠어?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광자 에너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 이제부터. 화학은 그런 걸 다루지 않아. 그냥 방출되는 에너지 총 1몰당 방출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방출하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광자 하나의 에너지야, 그냥 무조건. 이러면, 여러분들은 밝기가 센 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센 걸 보는 거라고.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광자가 에너지 제일 크다고? 보라색이야.
빨간색은 에너지가 약한 거지. 하지만 누가 밝어? 그러면 그건 광자의 숫자를 보는 거라고. 그런 걸 모르니까 맨날 눈 뜨고 호배이는 거야. 자, 다음 시간에 이 선 스펙트럼부터 선생님이 자세히 해줄게. 에너지에 대한 얘기부터. 알겠죠?